상상해보세요. 연 매출 1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 그 정도 되는 거대한 이커머스 제국을 지휘하는 CEO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 물류망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CEO가 어느 날 회사에 이더넷 케이블 하나 설치하는 견적서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케이블 설치 비용 때문에요? 네, 막 이건 고속도로 강도짓이다. 내가 토요일에 직접 회사에 나와서 선을 깔아도 이거 몇 분의 1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요. 아니, 수십조 원을 주무르는 리더가 그 케이블 설치비 몇 푼에 분노하는 이 상황 어떻게 들리시나요?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끝판왕이다. 아니면 진짜 비상식적인 구도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에피소드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인물의 뇌구조, 그러니까 세상을 철저한 공학적 효율성의 렌즈로만 바라보는 그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잡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업무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통찰을 추출해내는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더넷 케이블 사건의 주인공, 미국의 거대 가구 이커머스 기업인 웨이페어의 CEO, 니라지 샤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 이 니라지 샤라는 인물은 단순히 가구를 떼다 파는 상인이 결코 아니거든요. 상인이 아니다? 네. 그는 철저한 데이터 과학이랑 기계공학적 사고로 무장한 어쩌면 좀 극단적일 정도의 실용주의자죠. 오늘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미션이죠? 감정과 직관이 지배하는 이 혼란스러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대체 어떻게 이 공학자의 DNA가 맨바닥에서 거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가 고수하는 그 숨막히는 근면성이 현대 직장 문화에 어떤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인물의 출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공학적 집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배경이 중요하죠. 네, 그는 매사추세츠주 피치필드의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배경이 마치 니라지 샤라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레시피 같아요. 오, 어떤 면에서요? 할아버지는 인도에서 냄비와 펜을 만드는 철강 사업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GE의 기계공학자였습니다. 와, 그거 굉장히 상징적인 조합이네요. 한쪽에서는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시장의 수요를 읽어내야 하는 날 것 그대로의 상인 기질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한치의 오차나 낭비도 없이 최적화해내는 기계공학자의 철저함이 주입된 거잖아요. 진짜 딱 그 두 가지가 섞인 거네요.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아버지가 훗날 웨이페어의 초기 단계에 합류해서 재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직접 회사에 관여를 하셨군요. 네, 지금도 회사에 관여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단기적으로 막 엑시트하고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가족 내력에 확 깔려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의 씨앗이 코넬 대학교 공학부에 진학하면서 완전히 만개하게 되잖아요. 네, 1995년에 졸업을 앞두고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흔한 엘리트 코스죠. 근데 당시 코넬대에 딱 하나 개설되어 있던 기업가 정신 수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 거기서 그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죠. 맞아요.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스티브 코닌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웨이페어의 시작이자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스티브 코닌 역시 공학도였고 이 둘의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독특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잖아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불화설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들의 스토리 보면 처음엔 막 의기투합했다가 나중엔 서로의 비전이나 자존심 충돌해서 진흙탕 싸움하고 갈라서는 게 거의 국물 아닙니까? 그렇죠. 흔히 보는 일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20년간 불화가 없었다는 건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아,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들이 감정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인간의 본성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거든요. 배제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작동하는 아주 명확한 자기들만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지상 검증이라는 원칙이죠. 지상 검증이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가요? 일반적인 회의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두 명의 리더가 의견이 다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목소리 더 큰 사람 의견 따르거나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니라질 샤랑 스티브 코니는 타협을 가장 최악의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타협이 최악이라고요? 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를 낳으니까요. 대신 이들은 의견이 갈리면 자, 그럼 누가 옳은지 데이터로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논리가 맞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실험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시장이나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냥 수치로 확인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의사결정의 무게중심이 나와 너 중 누가 옳은가라는 자존심 싸움에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객관적인 정답은 무엇인가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이상적이네요. 샤 스스로도 이 파트너십을 서로의 맹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보통 1인 창업자가 흔해 빠지는 독단이나 아집의 함정을 철저한 A/B 테스트랑 데이터라는 판사한테 그냥 맡겨버림으로써 완벽하게 방어를 해낸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데이터에 굴복한다. 말은 쉬워 보이는데 에고가 강한 리더들한테는 엄청난 수련이 필요한 방식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맹신, 극한의 소율성에 대한 집착은 이들의 초기 비즈니스 시절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당시 두 사람은 그 스티브 코닌의 집 남는 방에서 CSN 스토어즈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골방 창업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때 외부 투자를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무려 10년이나 고집했습니다.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오직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회사를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벤처 캐피탈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풍족한 자금이 없으니까 자본의 희소성이 정말 극에 달하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본능적으로 막 뼈를 깎는 수준의 절약 정신, 그리고 이런 단위까지 계산하는 그 생존 모드가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낭비하면 바로 파산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이 두 공학자가 찾아낸 돈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롱테일 시장을 데이터로 폭격하는 전략이었죠. 틈새 시장 공략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막 구글이나 야후 같은 검색 엔진이 커지던 시절인데 이들은 막 세장, 할아버지 시계, TV 스탠드 같이 거대 유통망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잘한 품목들만 파는 전문 사이트를 250개나 만들어냅니다. 250개요? 와, 네, rexandstands.com 같이 이름도 아주 직관적인 사이트들이었죠. 그게 바로 당시의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본 공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누군가 구글에 나무새장 구매라고 쳤을 때 아마존 같은 종합 쇼핑몰보다 나무새장닷컴이라는 전문 도메인이 검색дел과 최상단에 뜰 확률이 훨씬 높았던 시절이거든요. 알고리즘의 허점을 정확히 노린 거군요. 네, 경쟁자들이 그냥 감으로 장사할 때 이들은 철저한 키워드 타겟팅과 트래픽 분석이라는 무기를 들고 틈새 시장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간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 250개 점조직 전략으로 외부 투자 없이 무려 연매출 5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와, 5억 달러면 어마어마한데 청취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스토리의 가장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0개의 틈새 사이트에서 진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잖아요. 검색 트래픽도 꽉 잡고 있고요.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였죠. 근데 2011년에 니라지 샤가 이 250개 꿀댄지를 깨부수고 웨이페어닷컴이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로 모두 통합해버리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리스크를 혐오하는 공학자의 개선법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존에 쌓아둔 수백 개의 도메인 트래픽이랑 당장의 매출이 반토막 날 게 뻔한데 그야말로 자살행위처럼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자살행위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검색률비랑 매출이 폭락하는 건 진짜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둔 거죠? 바로 여기서 니라지 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가 보고 있었던 데이터는 눈앞의 검색 트래픽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 생애 가치, 즉 LTV였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요? 그게 250개 사이트를 다 포기할 만큼 중요한 지표였나요? 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이 아까 말씀하신 그 렉센스탠스닷컴에서 TV 스탠드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샀습니다. 그럼 이 고객이 내년에 소파나 침대를 살 때 다시 그 사이트를 방문할까요? 아, 안 가죠. 거긴 TV 스탠드 전문점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즉, 250개의 파편화된 사이트 구조에서는 고객의 일회성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고객이 집안 전체를 꾸미면서 평생 동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의도를 가진 트래픽을 일회성으로 포획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 설문이랑 행동 데이터를 깊이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가구를 살 때 파편화된 전문 가게 여러 곳을 전전하기보다는 나의 집 꾸미기를 통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를 원한다는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했군요. 네, 그래서 당장 1, 2년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막대한 고객 생애 가치를 독식하기 위해서 웨이페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것이죠. 이게 바로 단순한 상인과 공학적 비전가의 차이입니다. 야, 정말 눈앞에 잔돈을 줍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금맥을 본 거네요. 과감한 승부수였죠. 이 도박은 완벽하게 적중해서 웨이페어는 2014년에 아주 화려하게 상장하고 팬데믹 기간에는 무려 14억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을 찍으면서 거대 공룡이 됩니다. 네, 엄청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회사는 수만 명을 거느린 제국이 되었는데 CEO인 니라즈 샤의 뇌 속에는 여전히 그 2002년 골방 시절의 부트스트래핑 생존 본능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조직의 몸집은 진짜 거대해졌는데 리더의 마인드셋은 아직 그 이론 한 푼에 목숨을 걸던 스타트업 시절의 치열함에 머물러 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음이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꽤나 피곤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찰음을 회사 내부에서는 니라지즘이라고 부릅니다. 샤가 쏟아내는 막 뼈 때리는 경영 철학이나 지시 사항들을 직원들이 좀 빗대어서 부르는 용어죠. 아, 니라지즘. 이 니라지즘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23년 말에 유출된 사내 이메일 메모였습니다. 이거 비즈니스계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파장이 엄청났죠. 메모 내용을 보면 아주 직설적입니다. 샤는 나태함이 성공으로 보상받은 역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워라밸, 즉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현대 직장인들의 신성한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맞아요. 대신 야심이 있다면 일과 삶을 융합하는 워크라이프 블렌딩을 해야 한다고 막 요구를 하죠. 네, 한간에 막 CEO가 직원들의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샤는 메모에서 그 소문을 웃길 정도로 거짓으로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와, 팩트 폭행이네요. 장시간 근무랑 회사에 대한 헌신을 숨길 필요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니. 이거 그냥 직원들 주말까지 쥐어짜서 주 80시간씩 일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덕 기업의 포장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더넷 케이블 사건도 이 메모에 등장하잖아요. 수십조 원을 버는 CEO가 관행대로 비싼 설치비를 내는 건 고속도로 강도 지시다.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된 메모를 두고 외부의 평가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절대 판단하지 않고요. 양측의 시각을 아주 중립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비판하는 쪽에서는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 달러를 쥔 경영자 입장에서나 가능한 폭력적인 요구라고 지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일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독성 있는 기업 문화의 표본이라는 거죠. 노동 착취라는 시각이군요. 그럼 반대로 이걸 옹호하는 쪽의 논리는 뭡니까? 옹호하는 측은 이것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봅니다. 리더십이요? 네, 거대해진 조직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관료주의나 나태함을 깨부수려면 리더가 이 정도의 충정요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샤가 이 메모에서 직원들에게 요구한 6가지 형용사가 있거든요. 오, 뭔가요? 공격적, 실용적, 절약, 민첩함, 고객지향, 스마트 이렇게 6가지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내고 배가 불렀을 때야말로 더 공격적으로 노를 저어야 살아남는다는 그런 전쟁 같은 비즈니스 논리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그 이더넷 케이블 사건도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구두쇠 심보가 아니네요. 관료주의에 찌든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깨기 위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원래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변명을 회사 내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니라지샤가 가장 맹신하는 제1원칙 사고방식입니다. 제1원칙이요? 네, 제1원칙이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 본질까지 파고 들어가서 다시 계산해내는 공학적 접근법이죠. 아, 근본부터 다시 본다. 케이블 설치를 예로 들면 업계 평균 설치비가 얼마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구리선의 원가랑 플라스틱 피복의 가격, 그리고 이걸 까는 데 필요한 순수 노동시간의 가치는 얼마인가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와, 일하는 방식 하나하나까지 전부 원점에서 재설계하라는 거네요. 자, 근데 이 극한의 실용주의랑 제1원칙 사고방식이 직원들을 쥐어짜는 데만 쓰인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웨이페어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기술과 인프라 투자에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네, 거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팬데믹 기간에 막 이커머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샤는 아주 기이한 결정을 내리거든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새로운 고객 편의 기능 출시를 전면 중단시켜버리고 회사 시스템 전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뜯어고치는 리플랫포밍 작업을 지시합니다.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보면 미친 짓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한창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경쟁자들을 확 따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잘 달리고 있는 배의 엔진을 다 뜯어내버린 셈이니까요.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타이밍이죠. 하지만 샤의 공학적 시야는 그 너머 바로 다가올 에이전틱 AI 시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 잠깐만요. 에이전틱 AI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말하는 건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기존의 생성형 AI가 우리의 질문에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로 대답을 해주는 좀 수동적인 도구라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아, 알아서 움직이는 거군요. 네. 샤는 과거에 기형적으로 막 기어입은 낡은 IT 시스템, 이른바 기술 부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 거대한 에이전틱 AI를 회사의 혈관 속에 제대로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3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막 고통스럽게 진행한 리플랫포밍은 단순히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네요. 인간을 대체할 강력한 AI가 회사 시스템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고속도로를 깔아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토양 다지기의 결과가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죠. 뮤즈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뮤즈요? 네, 과거에는 고객이 가구 파손 사진을 보내면 상담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환불 규정을 찾아서 처리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 꽤 걸리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제는 에이전틱 AI가 사진을 보자마자 손상 정도를 스스로 계산하고 내부 재고랑 환불 규정을 교차 검증해서 즉각적으로 환불이나 교환 승인을 딱 내려버립니다. 와, 엄청나게 빠르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고객이 원하는 취향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방 전체의 3D 디자인을 렌더링해서 눈앞에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AI를 단순한 비용 절감 툴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핵심 엔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기술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의 제일 원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서도 엄청난 해자, 즉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물류입니다. 사실 책이나 전자기기를 파는 아마존의 물류랑 이 거대한 소파나 식탁을 파는 웨이페어의 물류는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구는 부피가 크고 규격이 아주 제멋대로이며 배송 중에 파손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까다롭죠. 물류업계에서는 이런 화물을 LTLR, 그러니까 트럭 한 대를 꽉 채우기 애매한 화물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기피하거든요. 아, 골칫거리군요. 네, 시에어는 이 고난도 문제를 외부 택배사에 맡겨서는 절제 품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제1원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선 거군요. 네,
그래서 전 세계 3개 대륙에 걸쳐서 무려 2천만 평방피트 규모의 자체 물류망을 직접 깔아버리는 초광수를 둡니다. 거대한 부피의 가구를 효율적으로 테트리스 하듯 적재하고 배송하는 촘촘한 알고리즘, 그리고 거대한 창고망. 이것이 바로 아마존조차 쉽게 가구 시장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웨이페어만의 철옹성이 된 겁니다. 와, 정말 파도 끝이 없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뇌를 때리는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남아있거든요. 네, 2024년의 행보 말이죠.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온라인 화면 뒤에서 데이터만 파헤치던 이 지독한 공학자가 2024년에 돌연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프라인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엽니다. 아니, 이커머스로 세상을 제패한 회사가 이제 와서 웬 오프라인 매장입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매장을 단순하게 그냥 가구를 진열해 놓은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한 오산입니다. 네, CEO에게 이 오프라인 매장은 거대한 3D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기이자 물리적 해결책이거든요. 오, 해결책이요. 이커머스 가구 비즈니스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배송비 아니면 파손? 바로 반품입니다. $2,000짜리 소파를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색감이 안 맞거나 쿠션감이 별로라서 반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이, 끔찍하네요. 그래서 고객들이 매장에 직접 와서 소파의 천을 만져보고 침대에 누워보게 만드는 그 물리적 체험을 시스템에 도입한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게이터가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한 후 구매하게 했더니 고질적인 반품률이 무려 20%나 뚝 떨어졌습니다. 20%나요? 와. 네, 이 20%의 물류 비용 절감만으로도 그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엄청난 계산이네요. 게다가 매장을 연 시카고 지역의 전체 온라인 매출까지 전국 평균보다 15%나 동반 상승했고요. 매장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웨이페어를 처음 이용해보는 완전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온라인의 한계를 오프라인의 데이터 검증으로 완벽하게 돌파해낸 승리였죠. 반품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예 수백억짜리 매장을 지어버리는 스킬.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들은 앞으로 애틀랜타, 덴버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무서운 기세죠. 자, 여기서 이 샤 부부의 독특한 행보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니라지 샤의 이 실용주적이고 제일 원칙적인 사고방식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만 머물지가 않거든요. 네, 사회공헌은 좀 남다르죠. 2017년에 아내 질 샤와 함께 샤 가족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지독하게 공학적입니다. 보통 기업가들의 재단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사진 찍는 그런 사선활동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 재단은 가난이나 배고픔이라는 증상을 돈으로 일시적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공공 시스템의 비효율성이라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공학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스턴 공립학교의 급식 문제를 해결한 허브앤스포크 식단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축인 허브에 최첨단 대형 조리시설을 갖춘 마스터 키친을 둬요. 그리고 거기서 질 좋은 신선한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합니다. 네, 거기가 중심이군요. 그리고 바퀴살인 스포크를 통해서 풀사이즈 주방이 없거나 열악한 위성학교들로 음식을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흩어져 있던 걸 모은 거네요. 네, 과거에는 각 학교가 형편없는 예산이랑 그 낡은 주방에서 냉동식품을 데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안 먹고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거든요. 이들은 이 비효율적인 조리랑 배송망을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와, 공공 인프라를 최적화했네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는 훨씬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면서도 버려지는 폐기물이랑 예산 낭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비즈니스에서 썼던 제일 원칙을 공공의료와 교육 인프라에 그대로 이식해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든 자선사업이든 본질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버그 없이 최적화한다. 이 하나의 철학으로 관통되는군요. 네, 한결같은 철학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도 깊이 파헤쳐본 이라지 샤라는 인물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그저 단기적인 속도 방치 특징으로 여기고 데이터라는 나침반만 쥔 채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지독한 실용주의자이자 끊임없이 진화하는 운동선수 같은 사람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단순한 온라인 가구점을 넘어서 에이전틱 AI랑 거대 물류망, 그리고 오프라인 체험까지 하나로 다 연결한 거대한 기술 플랫폼을 완성해낸 그의 집념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네, 비록 그의 가혹할 정도의 효율성 추구, 그리고 근면의 윤리가 현대 노동관념과 부딪히면서 거친 마찰음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컸죠. 하지만 위기와 불확실성 앞에서도 감정이나 관습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제일 원칙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의 돌파력만큼은 우리 모두가 좀 눈여겨봐야 할 강력한 무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꽉 막힌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라지 샤처럼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원래 업계 관행이 그래.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어. 이런 변명은 잠깐 내려놓고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 즉 제일 원칙과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부터 완전히 백지 상태로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숨겨진 250개의 틈새 시장을 발견하거나 불필요한 고속도로 강도짓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출퇴근길이나 잠들기 전에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기계공학적 완벽함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변화죠. 오류 없는 데이터와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조직 문화조차 철저하게 제2원칙과 효율성의 렌즈로만 바라보는 니라지 샤하식의 이런 리더십은 과연 미래 기업들이 AI와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유일한 생존 공식이 될까요? 아니면 기계와 달리 피로를 느끼고 감정에 흔들리며 워라밸을 갈망하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과 결국 치명적으로 충돌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한계를 맞이하게 될까요? 와, 이거 정말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아주 묵직한 호두네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랑 땀 흘리고 지치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작게나마 날카로운 스파크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더미 속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진짜 통찰만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